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1년에 한 번 저녁 8시가 되면 전국에서 모두 10분간 불 끄는 날 기억하시나요? 바로 오늘이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1970년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계 최대 환경 캠페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을 전후로 일주일간 기후변화 주간을 정해놨고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저녁 소등 행사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10분간 불 끄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왜 꼭 참여를 해야 할까? 그런 의문 갖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잠깐 불 끄는 그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온실가스를 최소 20톤 이상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30년생 소나무 3천여 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맞먹는 효과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이 환경 효과도 크지만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짐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10분간 불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질수록 지속 가능한 우리의 희망은 더 밝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 8시에 다 같이 불 끄기로 약속하고요. 4월 2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텃밭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에는 정부의 추경 편성을 비롯한 경제 뉴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문자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오늘 아침부터 벌써부터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태근 씨가 12시에 듣다가 6시 15분에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6시 15분 알람 울려서 뉴스 듣는 정은혜님 목소리 들으니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니, 행복한 아침의 시작이라서 좋네요. 활기찬 아침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또 박준하님께서 부산 KBS의 아이돌 정은혜 아나운서 파이팅입니다. 덕분에 출근 시간 힘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부산 KBS에서부터 저를 이렇게 지켜봐 주신 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 도서관 박영재 관장님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관장님 제가 농업은 정말 잘 모르는 분야예요. 요즘 또 채소값이 너무 비싸서 직장인들이 사무실이나 집 베란다에서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게 트렌드라고 하네요. 저도 이 기회에 좀 잘 배워서 집에서 상추라도 좀 키워볼까 싶은데 저도 이렇게 도시 농부 가능할까요? 아, 네, 그럼요. 누구나 가능하죠. 전 국민이 농부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인 거죠. 정상이에요? 네, 열심히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소하지만 이 텃밭 농사 그러면 이제부터 저도 관심을 갖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비가 정말 자주 내리잖아요. 네. 오늘도 제가 출근을 하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 시기에 이렇게 비가 잦으면 농사에 도움이 될까요? 비가 너무 자주 오면 아직 밭갈이를 해서 밭을 준비해 놓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계속 젖어 있다 보니까 밭을 갈아서 일항을 만드는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게 네. 좀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동안 가물었던 밭들이 좀 갈증은 좀 해소가 되긴 하겠지만 네. 이렇게 자주 또는 이제 많은 양의 비가 올 때는 일항과 고랑 사이에 물이 고이는 곳이 없는지 잘 살펴서 배수로를 확보해 줘야 합니다. 텃밭의 경우에는 이웃하고 있는 텃밭과의 관계도 중요해서 네.
내 밭만 잘 돌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 텃밭이 이웃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 이웃하고는 당연히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텃밭 농사에서 어떤 면이 그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가요? 이웃 텃밭의 배수로가 해결되어야 내 배수로도 해결되기 때문인데요. 이웃과 잘 소통해야 합니다. 보통은 물을 내 밭에 끌어오려고 경쟁을 하는 사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전인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서양 말로도 강을 끼고 있는 경쟁하는 사이를 강을 영어로 하는 리버를 어원으로 해서 라이벌이란 말이 생겼어요. 아, 그렇게 나온 네. 거군요. 하지만 농업에서 정말 진정으로 협력해야 할 일은 배수에 있습니다. 내 밭에 물을 빼려면 남의 밭을 거쳐서 빼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아마 좀 잘 협력하는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오늘은 이번 주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서 좀 돌봐야 할 텃밭 일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일부터 해야 할까요? 이제 막 조성한 텃밭은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갑니다.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네. 볏짚이라든지 낙엽을 두툼하게 두둑 위에 올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흙을 덮어주는 것을 멀칭이라고 하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흙이 유실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가물 때는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또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작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열매가 갈라지거나 터지는 일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잡초가 자라는 것도 막아줍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흙을 이렇게 덮어주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할까요? 여기에 텃밭을 에워싸서 두둑 높이만큼 판자로 덧대거나 밭에서 나온 돌들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흙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인데요. 네네. 틀을 만들어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 틀밭이나 상자 텃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열대지방 쿠바와 같이 많이 비가 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토양이 유실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세워서 밭을 조성합니다. 이것을 오가노포니코스 어려운 말인데요. 오가노포니코스. 네, 유기농으로 빗물에 침식되어 흙이 유실되는 걸 막아주는 농사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 지금은 토양이 유실되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벌써 텃밭에 꽃 피우는 작물도 있고요. 수확해야 하는 작물도 있을까요? 네. 지금 텃밭의 풍경을 보면 저장했다가 심은 무와 배추가 지금 막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당근도 잎이 무성해져서 꽃을 준비하고 있고요. 물론 월동한 당근이죠. 네. 바깥에서 겨울을 난 대파도 씨앗을 맺기 위해 꽃망울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수확하는 작물도 있는데요. 겨울을 난 시금치와 쪽파, 부추는 수확해서 먹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시금치는 꽃대를 올려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확을 포기해야 종자를 수확할 수 있지만 꽃대 올린 상태의 시금치도 수확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씨앗 맺히기 전에 이렇게 수확해서 드셔야 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수확을 해서 먹을 건지 종자를 수확할 건지 그렇게 정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어떤 작물들을 정해야 될까요? 그리고 쪽파 같은 경우는 5월이면 잎이 말라서 땅속 줄기가 여름 휴면에 들어갑니다. 여름이면요. 예, 휴면에 들어간 땅속 쪽파 줄기는 캐서 양파망에 말려두었다가 7월부터 다시 파종합니다. 쪽파를 수확해서 드시려면 지금 서둘러야 하고요. 그대로 두면 씨앗을 대신하는 종근으로 수확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봄에 올 들어 처음 수확하는 부추는 흔히 이제 보약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맛과 향이 아주 좋습니다. 네. 8월 여름 이후에 부추는 꽃을 피워서 수확해서 먹을 수 없으니까 그 전에 열심히 베어서 수확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부지런히 부추를 먹어야겠네요. 네. 그러면 넝쿨 작물들 있잖아요. 그 네. 넝쿨 작물들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2월에 파종한 백합, 홍화와 같은 완두도 싹을 땅 밖으로 내밀었는데요. 이제는 완두 넝쿨이 붙잡고 올라갈 것을 준비해 줘야 합니다. 완두 넝쿨이요. 네. 보통 가지가 많이 있는 마른 나뭇가지나 이런 것을 꽂아주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을에 파종한 보리와 밀 옆에 파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보리나 밀 줄기를 잡고 완두콩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 서로 도와주는 그런 느낌인가 네네. 봐요. 우와. 그러면 저는 감자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럼 감자는 그 북죽이라는 걸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 네. 북죽이란 말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뭔가요? 우리가 흔히 기운을 북돋아 준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농사에서 온 용어예요. 어떤 뜻이죠? 어, 기운을 북죽이는? 북돋아 준다는 것은 격려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것처럼 작물 주변에다 흙을 돋궈줘서 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을 북죽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감자가 잘 자라도록 해주는 그런 일인가 봐요. 네.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이번 비가 그치면 이제 감자도 싹이 나올 건데요. 네. 기온이 올라가면서 3주 정도 되면 이렇게 감자 싹이 땅 밖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이 경우는 흙을 긁어서 싹을 덮어주는 북주기를 해야 합니다. 흙을 긁어서 싹을 덮어주는 네, 거요? 주변에 있는 흙을 덮어서 아. 싹이 나오면 흙 속에 줄기를 많이 묻어줘야 감자가 많이 달립니다. 아, 그런 거군요. 네. 저는 싹을 덮는다고 하길래 네. 왜 잘 나오고 있는 싹을 이렇게 또 감추려는 걸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쁘게 나온 싹을 흙으로 덮어주라 그러면 아우 너무 예쁜데 이걸 네. 왜 흙으로 덮어야 되지?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흙 속에서 또 싹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덮어준 만큼 그 안에서 또 감자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와, 이렇게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럼 모종을 사서 저도 이제 모종을 한번 사볼까 하는데 네. 이렇게 모종을 사서 열매 채소를 심어도 될까 이걸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게 모종 가게 열매 채소 모종들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걸 사서 집에서 해도 될까요? 지금 가게들마다 열매 채소 모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방울토마토, 네. 뭐 가지, 고추 그런 걸 한번 사볼까 했었어요. 네네. 음. 보통 그 최저 기온이 안정적으로 10도 이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열매 채소들은 심을 수가 있거든요. 네. 벌써 서둘러 심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온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뿌리 활착이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거름에 땅 속에 줬던 질소 거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성장하지를 않고요. 또 냉해도 우려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면에 이 정도의 날씨에는 이들 작물에 보통 씨앗으로 아, 씨앗으로. 토마토, 가지, 고추는 씨앗으로 이렇게 파종하면 모종보다는 더디게 자라지만 네. 뿌리를 깊게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모종을 사야 할지 씨앗을 사야 할지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을 못 해드린 사연과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6435번님의 질문입니다. 그럼 고추는 언제쯤 심어야 할까요? 이게 바로 나오죠. 질문이. 네. 보통 5월 5일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중부지방의 경우 네. 이렇게 심게 되는데요. 연휴니까 아마 텃밭에 못 가실 거예요. 그쵸, 5월 5일은. 어디 여행 가거나 뭐 이래야 네. 되니까. 연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온이 들쭉날쭉해서 최저 기온이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짜가 며칠 나오더라고요. 네네. 장기 예보를 보더라도. 네. 그래서 연휴 지나고 편하실 때 이렇게 심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 네, 같습니다. 관장님께서 지금 딱 정해주셨어요. 연휴 지나고 고추를 심어라. 네, 좋습니다. 그러면 3703님의 질문 볼게요. 열매 채소는 어떤 거름을 사용해야 좋을까요? 이거 궁금한데요? 네, 일단 우리가 거름을 할 때 밑거름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유기질 퇴비를 사용합니다. 유기질 퇴비요? 네, 그래서 이제 복합 영양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종을 심고 나서 또는 이제 씨앗을 파종하고 나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 웃거름이라는 것을 주게 되는데요. 네. 네, 웃거름은 보통 이제 퇴비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퇴비가 효과가 천천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복합 비료라든지 이런 형태로 속효성 있는 거름을 주게 됩니다. 석회성 있는 거요? 왜죠? 효과가 빠른 거름을 속효성이라고 그러고요.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완효성 거름이다. 속효성, 완효성, 전 석회성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유박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가 좀 빠른 유기질 퇴비 중에서도 효과가 좀 빠른 축에 속해서 네. 화학 비료인 복합 비료보다는 이제 유박 거름을 저는 추천하는. 거름 퇴비 비료 전 이렇게 종류가 또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자, 8761님 질문 볼게요. 마늘을 11월 중순에 처음으로 심었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재배는 언제 해야 하나요?
네.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지역을 말씀해 주셔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남부 지방의 경우는 이제 벌마늘 또는 이제 난지형 마늘이라 그래서 추석 즈음에 심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 이때 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부 지방 이북은 한지형 마늘이라 그래서 네. 11월 중순 또는 이제 늦으면 12월 초까지도 이렇게 심어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8761님이 중부지방 정도라면 잘 11월 심으신 거죠. 중순에 잘 심었네요. 네네. 그러면 재배는 언제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심고 나서 지금 이제 마늘 싹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참. 그럼 이때쯤에는 이- 싹이 올라와 있군요. 네. 이때쯤부터는 이제 웃거름을 열심히 주고 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해줘야 마늘구가 이렇게 비대해져서 수확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8761님은 지금부터 웃거름과 물을 정말 부지런히 잘 줘야겠네요. 그럼 그 5944님의 질문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문경입니다. 이렇게 지역을 또 알려주셨어요. 네. 콩을 심으려고 밭에 로타리 작업을 해놨는데 언제쯤 심어야 할까요? 작년에 늦게 심으니 조류 피해가 심해서 여쭤봅니다. 네. 보통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6월 15일 이전, 늦어도 6월 20일 이전에는 콩을 파종해야 되는데요. 이 시기쯤이 좋은 이유가 새들이 알을 품고 있어서 콩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 조립 피해가 심하다고 한다면 알 품고 있을 때.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새들이 그때가 뽕이 많이 열리는 시절이거든요. 뽕나무의 뽕을 말씀하시는 오디. 건가요? 예. 오디요. 네. 네. 새들이 오디에 현혹이 돼서 콩에 눈을 안 주거든요. 그때 심어야겠네요. 네네. 오. 보통 우리가 파종 시기를 정할 때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나 기장을 심을 때를 판단하려면 벼하고 수확처를 맞추거든요. 그러면 새들이 조나 기장보다는 벼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예. 오. 그런 방법을 쓰시고 새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하시면 좀 씨앗을 파종하고 나서 네. 목초액을 한 500배 이상으로 이렇게 연하게 타서 뿌린 위에다가 이렇게 좀 분무를 해주시면 네. 새들이 그 목초액이 타는 냄새가 나거든요. 새들이 목초액을 싫어해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기피제를 좀 이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 양이 많다고 하면 종자를 코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자를 코팅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네. 하게 되면은 그 돈도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시기를 잘 맞추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럼 새들이 또 좀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질 때 그렇죠. 그때 심는 게 가장 좋겠군요. 네, 좋습니다. 자, 3959님. 3년 전 고사리 종근을 심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리대가 굵었는데요. 올해는 키도 작고 곧바로 잎이 피어서 상품 가치가 낮아요. 일찍 이렇게 잎이 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 고사리 자라는 거 보셨나요? 저는 그냥 땅에서 고사리 올라온 거 그것만 봤어요. 그 고사리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쫙 펴지는데 정말 아이들 손을 왜 고사리 손이라고 하는지 알 정도로 네. 아주 앙증맞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15도, 16도 또는 이제 18도, 20도 미만의 기온에서 이제 싹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래서 기온의 문제라든지 또 기온이 너무 높아버리면 또 이제 수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너무 마르니까 네. 잎이 빨리 펴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오그리고 있는 상태가 상품성이 가장 높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사리가 이렇게 펴지는 이유는 물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말라서 마르면 잎이 빨리 펴지거든요. 그러면 고사리는 이렇게 잎이 빨리 피는 게 안 좋은 거였군요. 네, 성품이 안 되니까 네,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김순희님께서 씨앗은 언제 심을까요? 종류별로 다르니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어떤 씨앗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네요. 그러게요. 그럼 이 시기에 심기 좋은 씨앗 알려주시겠어요? 지금은 4월 중순에서도 4월 말쯤에는 거의 모든 씨앗들이 다 파종 시기입니다. 그래요? 네, 극단적으로 그 뜨거운 날씨를 좋아하는 그런 고추라든지 가지라든지 토마토의 경우도 지금 파종 시기고요. 일단 지금 심어놔야 나중에 네. 고추가
열렸을 때 그때 이제 햇빛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아, 기온을 이렇게 기온이 어느 정도 낮으면 씨앗 스스로가 자기가 싹을 내야 될 때가 언제쯤인지 이제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그때 싹을 내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씨앗들이 지금은 가을 작물만 빼고 네, 다 좋다. 심어야 될 때입니다. 오, 한 가지는 이제 고구마 줄기 모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고구마의 경우는 좀 이른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언제가 좋을까요? 6월 중순쯤이 가장 적긴데요. 네. 이때쯤에는 고구마 줄기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일단은 고구마 줄기를 좀 사서 밭 한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좀 가식을 좀 해놓으시면 네. 그러면 이제 뿌리가 발달되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순이 이렇게 뻗어서 더 자라면 또 잘라서 이렇게 다시 꽂고 아, 이렇게 포기수를 늘릴 수 있는 시기예요. 아,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뿌리를 활착시켜서 그 6월 15일에 정식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네. 집에서 키우기 좋은 건 뭘까요? 집에서 키우기 좋은 것은 햇빛 조건이라든지 온도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잘 살펴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게 이제 남향인 베란다가 있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네. 남향인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도 햇빛이 고루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든 채소들이 다 자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웃자람이 좀 있어요. 웃자람이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키가 크게 자라는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그 바람을 좀 쐬게 한다든지 아. 이런 식으로 자극해서 웃자람을 막는 그런 조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165님 질문도 볼까요? 88세 친정엄마와 생활하다 보니 쑥 씨앗을 화분에 뿌려두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쑥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요즘 이제 한참 새쑥이 이렇게 나와서 들판에 쑥캐로 다니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쑥은 씨앗보다는 뿌리로 이렇게 옮겨 심는 게 훨씬 더 활착이 좋고요. 품질도 좋습니다. 그래요? 씨앗이 발화율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쑥 씨앗을 저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그 네. 지금 밖에 나가면은 있는 그 쑥을 캐서 네. 그냥 뿌리까지 이렇게 다 깨서 집에다가 심어도 될까요? 그게 땅속 줄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땅속 줄기 런너를 좀 캐다가 이렇게 옮겨 심어 놓으면 훨씬 더 훨씬 더 활착도 잘 잘 되고 수확도 오, 정말 좋습니다. 이건 꿀팁이었습니다. 네. 자, 2910님 질문도 볼게요. 토마토 오이 씨앗을 토종 씨앗으로 받았는데요. 씨앗을 밭에 언제 심어야 할까요? 모종으로 키운 후에 옮겨 심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씨앗으로 파종해도 되는 시기고요. 네, 씨앗이 이제 발화율이 들쭉날쭉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러게 불안하면 이렇게 모종을 심어서 밭에다 두셔도 돼요. 그러면 씨앗으로 심어도 되고 모종으로 키워서 네. 밭으로 가도 되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3450님이 생생한 정보와 알차고 유익한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시골집 한켠에 호박을 일주일 전에 심어두었고 담벼락을 따라 옥수수를 심어두었는데요. 봄비가 오니까 너무 좋아요. 봄비 소식에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응원해주시는 감사합니다.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한 주간의 경제 뉴스들 중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입니다.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난주에 1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 상당 비중이 재해와 관련된 것들이라고요. 예, 지난주까지
그 산불재해 관련해서 말씀드려서 조금 네. 관련된 말씀 좀 더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정부가 12조 추경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재해, 재난 대응에 투입되는 금액이 3조 2천억이에요. 3분의 1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 정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높다면 높게도 볼 수 있고 낮다면 낮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 산불 피해 복구 지원으로 1조 4천억이 투입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민들을 위해 주거 안정 지원하고 산불 피해 빠르게 복구하기 위한 용도인데 원래 5천억 편성되어 있었던 재난 대책비를 1조 원으로 늘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주택 복구 용도의 저리 대출 등도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산불 피해 지역들이 사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곳들이 많거든요. 이 지자체에도 2천억을 지원하겠다고 편성을 했어요. 아, 근데 아마 이걸로는 조금 부족할 거예요. 네. 당장 정부가 이번 산불 피해 복구하고 지원하는데 최소 3조 정도 필요하다고 추산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1조 네. 4천이었으니 한 1조 8천 정도 모자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올 한 해 동안은 1조 2천 정도로 복구 비용을 쓰고 나머지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으로 1조 4천억이 투입이 되고 네.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산불 피해를 예방하는데 1조 7천억을 별도로 편성했어요. 두 개 합쳐서 3조인 거죠. 네. 이 예산으로 이제 산불 신속하게 탐지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비싼 드론이랑 인공지능 감지 카메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산림용 헬기 6대 도입하는 거랑 좀 저도 처음 듣긴 하는데 공중에서 산불을 손쉽게 진화할 때 물버킷 그러니까 물박스 요거까지 확충을 한대요. 예. 오. 근데 이게 이번 산불이 사상 최대 수준이고 그렇죠.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농사 외 방법으로 돈을 벌기가 좀 힘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방을 위한 예산 수립보다 현재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 예,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그게 살짝 아쉬운 지점이네요. 예. 네, 그렇지 않아도 산불 피해자분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예. 기자님. 맞아요. 그래서 산불 피해가 처음 발생한 게 찾아보니까 3월 14일이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달도 넘었고 근데 이제 산불 피해자분들께 피해 접수를 마지막으로 받은 게 지난주 화요일 4월 15일이었어요. 아, 네. 근데 이번 산불 피해 관련된 작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지원단을 가동한 게 어제였어요. 21일. 이건 좀 늦은 거 아닐까요? 시의적절한 지원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피해자들을 위한 예산도 우선적으로 배분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번 추경의 세 가지 키워드는 민생, 산불, 통상인데 네. 사실 이 세 가지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6월 3일 날 조기 대선 있잖아요. 네네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2차 추경을 통해 보완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 그래서 사실 이번 추경 보면 인공지능 대표 선수들 모으는 거나 네. 그 CPU보다 더 고성능인 GPU 사 모으는 거 이런 것들도 막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민생이나 산불 피해를 돌보는 것만큼 시급한 일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예. 아, 그러면 빨리 그 내년 추경이 나온다면 예. 피해자들 상황 좀 더 고려해서 그렇게 예. 좀 예상이 짜졌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야만 합니다. 네, 추경 관련 기사들을 보니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공과금을 지원해 준다라는 대목이 또 눈에 띄었거든요. 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연매출 3억 이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50만 원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이게 정부가 추산을 해보니까 소상공인 한 명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내수가 너무 어려우니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하니 네. 정부가 이 비용의 절반 정도 지원해주자라는 그래서 컨셉이에요. 50만 원이에요. 맞아요. 예, 110만 원의 절반 정도인 거죠. 네. 그래서 크레딧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흔히 마트에서 쓰는 포인트 같은 거예요. 와, 예. 어떻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을 내셔도 되고 네. 보험금을 지불하셔도 돼요. 아, 한도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로 쓸 수 있다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조건이 있나요? 이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매출 3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 네. 여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311만 명 정도 돼요.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소상공인 업체가 한 600만 개 정도 되거든요. 절반 이상이네요. 예, 절반 조금 넘는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이 내수 침체나 성장 둔화 등을 이렇게 고려를 하면은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급여 생활자, 은퇴자 그리고 다 같은 상황이잖아요. 예. 네. 소상공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많은 정부 관계자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일단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은 내수가 어려우니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았다예요. 그래서 어떤 차관급 인사는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놓였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근데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융공기업 기관장으로 와 계신 어떤 사람은 공직생활 40년 했는데 소상공인이 힘들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제게 반박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그렇게 예.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시기는 또 아니다라는 예, 항상 입장인 소상공인이 건가요? 힘들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결국은 이건 정부의 선택이자 전략이 아니냐라고 제게 되묻더라고요. 네. 저는 이럴수록 정부를 뽑아준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정책을 펼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얼마 전에 이웃나라 일본에서 되게 재미난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거죠? 지금 일본의 집권 여당은 자민당인데 네. 1인당 최대 5만 엔. 이거 원화로 한 사람 한 50만 원 되거든요. 비슷하네요. 네. 예, 이 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검토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와, 모든 국민에게요? 예, 전 국민에게. 와. 근데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들이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 70% 이상이었어요. 압도적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17일 날 일본 자민당과 총리실이 이런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그럼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된 거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당이나 정부가 이런 정책 시행하기 앞서서 과연 국민이나 여론의 의견을 물어봤는지 좀 의문이에요. 그랬던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도 조금은 달라질 때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예, 이럴 거다라고 지레짐작하고 하는 정책은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네. 또 그 밖에 이번 추경에서 청취자분들이 기억해둘 내용 있을까요? 예, 이번 추경은 아까 산불 피해 지원 3조 정도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거보다 민생 지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산불 피해 지원이 3조인데 민생 지원이 4조 3천억 규모입니다. 네. 보면 신용 점수가 낮은 소상공인분들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우와. 예, 그러니까 대출이자 부담 조금 줄여주겠다. 조금 부담을 이런 취지죠. 덜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인데 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앱으로 결제하면 네. 사용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가 정말요? 그럼 있어요. 이거는 예. 저희 모두 다 가능한 건가요? 예, 오.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시고요. 네. 이게 현장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구매하면 할인율이 5%인데 온라인 앱으로 사면 할인율이 10%가 적용돼서 더 큰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청취자분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큰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간병보험이라는 상품에 가입을 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예, 제 지인 사례인데 간단히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네. 이 지인이 고관절이 심하게 골절돼서 수술과 동시에 7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부모님 안 계시고 결혼도 아직 안 해서 간병 도우미를 고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보험사에서 간병인 보험을 들어둔 걸 써먹자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퇴원하고 보험사에 간병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간병비 지급 내역이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이 이유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은은 보아하니 간병인에게 계좌이체했던 내역과 이태원 증명서 2개만 냈어요. 네. 근데 보험사에서 퇴짜를 맞은 거예요. 어머. 근데 예. 그렇게 계좌이체한 그 내용만 예.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왜 안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사실 간병보험 가입하고 서비스 받고 보험금 청구할 때는 조금 더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돼요. 그 증명이 더 필요한 네,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이태원 증명서는 내가 아프다는 증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병인 고용 여부와는 별개예요. 네. 그래서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인 사용 확인서, 간병근무 일지를 무조건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네요. 예. 그리고 영수증 제출을 하실 때 계좌이체 내역만 내시는 분들 많은데 간이 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나 네.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 영수증 이 네. 두 가지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됩니다. 어떤 가입자분들은 보험사에 제출한 간병인 사용 영수증에 승인 번호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보험사 퇴짜를 맞은 적도 있어요. 우와. 그래서 이게 손해보기 쉽다 보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신경 쓰시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보험사는 이런 거를 절대로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네. 진짜 꼼꼼하게 챙겨야겠네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점은 간병인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을 할 때는 네. 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요? 이게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는 전문 간호 인력으로 법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간병인으로 보는 게 아닌 거군요. 예. 그래서 이런 사적 간병비를 충당하기 위한 용도의 간병보험으로는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받는 서비스는 현행 건강보험이 포괄하는 급여 항목에 해당이 돼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간병보험에 이런 약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가입하실 분들이나 간병보험 가지신 분들은 꼭 관련 특약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험 약관 읽는 게 참 예, 어려워요.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작은 예. 글씨로 많이 써있잖아요. 예. 여러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세부 내용을 기억하기도 힘들고요. 예. 이렇게 다양한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공시실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있어요. 공시실이요. 예,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안 파는 상품에 대한 약관까지 나와서 네. 보실 수가 있고요. 요새는 보험 설계사분들이 약관을 PDF나 사진 파일로도 갖고 있거든요. 네네. 보험 가입할 때 만나고 전화했던 설계사에게 전화부터 해보시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장애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를 네. 마련을 했다고요. 그동안 정부의 금융 접근성 개선 방향은 거의 고령층이나 상간지역 거주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장애인의 금융 서비스 이용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시각장애인들의 주식 거래 수수료를 낮추기로 한 거예요.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주식을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못하고 전화로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화 주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확 줄어들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는 수수료보다 훨씬 비쌌어요. 아. 예, 그래서 이렇다 보니 이제 전화로만 주문할 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 분들의 부담이 컸었는데 그랬겠네요. 이 비용을 낮추기로 한 거예요. 오, 너무 잘 됐는데요? 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은행들은 시각장애인 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 계약 서류를 점자 형태나 음성 변환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야 돼요. 오, 네. 근데 이게 여태껏 구현이 안 됐다는 것도 좀 충격이긴 해요. 예. 그러게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아,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해서 정말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보험 상품 중에서 장애인 전용 상품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 이게 저도 찾아보다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장애인 전용 보험 상품이 있어요. 이게 네. 2014년에 처음 출시가 돼서 10년이 넘었어요. 네. 이게 결국은 보험에 가입해서 불투명한 미래를 조금 대비하고자 하는 건데 네.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보다 불편한 분들이 더 이런 마음 부담이 클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이게 도입이 11년째가 됐는데 아직 활발하게 아무도 가입을 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이걸 좀 알고 많이 예.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세제 혜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유효한 장애 등급을 갖고 있다면 일반 상품을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재난 방송이 있어서 알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에 제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지역의 기상 상황 계속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뵙자마자 이렇게 코너는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태호 씨 부부는 발달 장애를 가진 딸아이와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바다와 유채꽃이 어우러진 풍경을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주 공항을 오가는 것부터 현지 이동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여행을 포기하려던 찰나 장애인 편의 제공 차량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교통편이 해결되자 제주도로 가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죠. 누군가에게 여행은 걱정이 앞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고민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교통 지원이 다양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